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된 이유는 최근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해서입니다. 저는 사실 겁이 많아서 뉴스도 잘 안 봐요. 요즘 인터넷 기사만 봐도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하질 않나, 10대가 초등학생을 유인해 부모에게 돈을 요구했다고 하질 않나, 듣기만 해도 너무 끔찍한 일이 많더라고요. 자식 키우면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 뉴스까지 보고 나면 하루 종일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뉴스를 보고 나면 세상에 믿을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점점 더 외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세상에 절대라는 건 없더군요. 저도 믿는 도끼에 발등을 아주 세게 찍혔어요. 그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려면 먼저 저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설명해 드려야겠네요. 저와 남편은 같은 직장에서 눈이 맞아 결혼했습니다. 사내 연애다 보니 조심할 만도 한데 둘이 너무 좋아서 티가 다 났나 봐요. 저희는 숨긴다고 숨겼는데 직장 동료들이 다 눈치채고 있었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2년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제 결혼 생활은 비교적 원만했습니다. 남편과 사이도 좋았고 시어머니도 굉장히 좋으신 분이세요. 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 시어머니와 고부 갈등 때문에 남편과 이혼까지 고민할 정도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 반대였습니다. 남편과 다투다 화가 나서 내가 어쩌다 이런 인간이랑 결혼했나 싶다가도 천사처럼 마음씨 고운 시어머니를 뵙고 나면 남편을 미워했던 마음이 눈우뚝 사라지곤 했어요. 결혼 초기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써서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었어요. 저도 첫 아이라 하루하루가 매일 고단하고 힘들었죠. 친정도 멀어서 도움받을 수도 없고 너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먼저 나서서 육아를 도와주셨어요. 주변에서 아이를 낳은 사람들 말을 듣다 보면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해주거나 아이를 봐주면 더 불편하고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불편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아침마다 시어머니가 빨리 오시기만을 바랬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정말 딸처럼 대해주셨거든요. 아침에 오시면 밤새 아이 젖 먹이느라 자지 못한 저를 무조건 자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자는 동안 아이를 보시면서 제가 먹을 밥까지 차려주셨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아이가 울기라도 하면 전전긍긍하며 어쩔 줄 몰라 했는데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 주셨어요. 아기야 원래 우는 거밖에 할 줄 몰라. 배고프면 밥 주고 쉬하면 기저귀 갈아주면 되는 거야. 나는 우리 새아가 네가 더 걱정이다. 아이 걱정하느라 잠도 매일 설치고 잘 먹지도 못하고 내가 더 많이 도와줄 테니까 나 왔을 때만이라도 뭐 하려고 하지 말고 푹 쉬어. 저도 처음에는 그래도 시어머니시니 불편해서 오시면 잘 눕지도 못하고 맛있는 거라도 해드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이럴 필요 없다고 하시며 당신이 오시는 이유는 저를 쉬게 해주시려고 오는 거니 가만히 몸조리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언제부턴가 저는 친정엄마와 있는 것보다 시어머니가 더 편했어요. 친정 부모님이 시골에서 한 번씩 올라오시면 제가 애 키우는 거 가지고 덥게 입혔네, 춥게 입혔네 잔소리만 하시다 가셨는데요. 시어머니는 항상 저를 배려해 주시면서 하나하나 차분하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남편이 친구들을 만나고 온다고 나갔는데 새벽까지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워낙 술을 좋아하던 사람이라 그런 일이 잦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저도 너무 힘들어서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올 때마다 다퉜어요. 남편은 싸울 때마다 절대 다시는 안 그런다고 저와 약속했죠. 그런데 그날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택시를 타놓고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길거리를 헤매고 있나 보더군요. 기사 아저씨께서 전화가 와서 집 주소를 물어보셨어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에요. 저와 약속하고도 남편은 너무 쉽게 어겼어요. 남편이 술 먹고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로 몇 번 제가 시어머니에게 하소연을 했더니 시어머니께서 같이 속상해하시며 저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남편이 한 번만 더 술에 취해 집을 못 찾아오면 그때는 택시기사에게 시댁 주소를 알려주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님이 나서서 아주 혼주를 내주시겠다고요. 저는 고민 끝에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택시기사에게 시댁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사실 시어머니께서 제가 남편 때문에 속상해하니 그냥 하신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저도 이번 기회에 남편 버릇을 고쳐야 할 것 같아 큰 결심을 하고 시어머니 말씀대로 했습니다. 남편은 시댁에서 자고 다음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제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더군요. 다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요. 그날 이후 남편은 회식하거나 친구들을 만나도 12시를 넘기지 않고 집에 꼬박꼬박 돌아왔어요. 저는 해가 서쪽에서 떴나 했습니다. 저는 신기해서 나중에 시어머니께 어떻게 하신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그날 남편이 실수로 시댁 주소를 택시기사에게 이야기해서 시댁에 온 거라고 하셨나 보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그렇게 술 먹고 실수해서 엄마가 매일 가슴 치면서 힘들어하는 거 다 봤으면서 장남이라는 놈이 장가까지 가놓고 지집도 못 찾아갈 정도로 술을 퍼마시면 어떡해? 내가 너 때문에 새아기 볼 낯이 없다. 너 한 번만 더 이랬다가 내가 아들놈 잘못 키워서 애꿎은 남의 집 귀한 딸 고생시킨다고 사돈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빌 거니까 그렇게 알아.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리는 신용을 하시며 남편의 등짝을 내리치셨답니다. 지금 당장 집에 가서 제게 무릎 꿇고 빌라고 하셨다네요. 알고 보니 시아버지도 젊어서 술로 인해 시어머니를 힘들게 하셨나 보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아들들이 술 마시는 거에 굉장히 예민하셨어요. 닮아도 하필이면 그런 걸 닮았다면서 제게 미안해하셨죠. 본인이 아들을 잘못 키웠다고요. 이런 시어머니를 보고 어떻게 남편을 미워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있으면 항상 든든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도 그렇고 남편 때문에 속상할 때도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면 서운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존경스러운 어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결혼 생활이 좋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가 좀 특이하세요. 살짝 말씀드렸지만 시아버지께서 술을 좋아하셔도 너무 좋아하십니다. 연세도 있으신데 술을 많이 드셔도 너무 드세요. 평생 다니시던 직장을 퇴직하시고 소일거리로 건물 경비를 하시는데 격일로 쉬시는 날마다 매일 술을 드셨습니다. 저녁을 드시면서 반주로 한 주단씩 드시는 거긴 했지만 꾸준히 매일 드시는 거나 다름없으니 가족들은 모두 다 걱정했습니다. 건강도 건강이었지만 그 문제로 시어머니와 매일 싸우시니 그게 걱정이었어요. 저 정도면 알코올 중독이야. 젊어서도 그렇게 술 먹고 평생 고생을 시키더니만 늙어서도 매일같이 술을 물처럼 마셔대니 몸이 나만 하겠어? 언제나 차분하고 말수가 많지 않으시던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술 이야기가 나오면 예민해졌어요.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아버지께서 젊어서 실수를 많이 하기는 하셨더라고요. 술을 전혀 자제를 못해서 한번 술을 먹기 시작하면 밤새서 드셨답니다. 술집에서 먹다 잠들어 다음날 바로 출근하신 일도 많았고 술 드시고 그냥 길거리에서 잠드셨다가 월급을 통째로 도둑 맞은 적도 있었답니다. 취객들이랑 싸움이 붙어서 경찰서에 간 일도 허다했고요. 시어머니는 어린 아들 둘을 키우시면서 술 때문에 별의별 일을 겪으셨으니 지긋지긋하실만 했습니다. 저도 이야기로만 들었지 시아버지가 술 드시고 실수하는 건 그때까지 본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친정은 모두 다 기독교라 술을 아예 안 드시니 술 먹고 가족들을 고생시킨다는 게 어떤 일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제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술 드시고 실수하시는 모습을 말이죠. 그 전날부터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는데 근무하시는 분들과 다음날 회식한다고 아침부터 순댓국에 소주 한잔 하고 오신다고 했답니다. 당시에 시어머니께서 제 아들을 봐주고 계실 때라 제가 출근하기 전에 시어머님이 집에 오셨는데요. 뭔가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평소와 달리 안절부절 못 하시고요. 저는 출근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시어머니가 걱정돼서 무슨 일 있으시냐고 여쭙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머뭇거리시다가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너희 시아버지랑 내년이면 45주년 아니니 그 인간 술 먹기 전에 신나서 까부면 꼭 사고를 치거든. 근데 어제부터 사람이 기분이 좋은 게 아무래도 걱정돼서 말이야. 아이고, 내가 출근하는 애 붙잡고 괜히 쓸데없는 소리를 했네.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며느리 얼른 출근해라. 저는 시어머니를 애써 안심시키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아버지 연세가 조금 있으면 칠순인데 설마 아직도 자제력 없이 술을 드시겠나 싶었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촉이 맞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자제력이라고는 없는 분이었어요. 시어머니 말대로 정말 알코올 중독, 알코올에 많이 의지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점심시간에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아침부터 아버님이 4~5시간 동안 아예 연락이 안 됐답니다. 시어머님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어요. 분명히 어디서 술 먹고 쓰러지거나 뻗어 있는 거라고요. 저는 별일 있겠냐고 무슨 일 있으면 먼저 연락이 왔을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저도 마음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상식적으로 순댓국에 술을 먹는데 4~5시간이나 먹지는 않을 테니까요. 시어머니가 계속 시아버지와 연락이 안 된다고 걱정하셔서 저는 일하는 중간중간 시아버지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정말 전화를 안 받으시더군요. 그러다가 제가 퇴근할 때가 돼서야 연락이 됐어요. 전화를 받은 건 아버님이 아니었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동네 지구대의 경찰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과 함께 지구대로 갔습니다. 시어머님은 저희 아들을 봐주고 계셨으니까요. 지구대에 도착해 들어갔을 때 저는 너무 놀라서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시아버지께서 속옷바람으로 지구대 의자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경찰들이 이불을 덮어주기는 했는데 시아버지가 술에 취해 계속 이불을 발로 걷어차더군요. 이런 망할 놈들! 누가 내 옷 벗겼어? 내가 니들 가만 안 둘 거야. 경찰 불러 빨리. 경찰 안 불러? 아버지,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술을 도대체 얼마나 드셨으면 이 지경이에요. 아버지가 경찰서에 끌려왔는데 무슨 경찰을 찾고 있어요.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자마자 남편은 언성을 높였습니다. 지구대에 있던 경찰들이 남편을 말렸어요. 경찰들 말이 시아버지는 길거리에서 옷을 벗고 비틀거리며 돌아다녔대요.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요. 결국은 노상방뇨를 하다가 주변 가게에 신고를 받고 지구대에 끌려오셨답니다. 옷은 어디다 벗어뒀는지 찾을 수가 없었대요. 도대체 이 낯선 동네까지는 어떻게 오셨나 했더니 직장 근처에서 술을 드시고 무작정 지하철을 타고 계속 돌다가 그냥 아무 역에서나 내리셨나 봐요. 그러다 소변이 마려워서 아무데나 누려고 하신 거죠. 남편은 한숨을 크게 내쉬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이런 꼴을 보게 했다고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우선 시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얼른 술이 깨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시아버지는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근처에서 사온 옷이 마음에 안 든다며 자꾸만 벗으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남편이 무슨 말만 하면 자꾸 욕을 하셨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비록 지금은 경비 일하지만 옛날에는 회사에서 이 부장으로 날렸던 사람이야. 그때는 다들 쫄아서 말도 못 걸더니만 이제 내가 아주 호구로 보이나 보지? 시아버지는 직장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셨는지 연신 화를 내셨어요. 아무래도 연세 드셔서 젊은 사람들에게 인사도 해야 하고 청소도 해야 하는 경비일이 많이 힘드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시댁에 시아버지를 모시고 돌아오는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시댁에서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따라 나오시더니 우물쭈물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자마자 시어머니가 무슨 소리를 하실지 알겠더군요. 시어머니는 제가 시아버지의 못 볼 꼴을 본 게 마음이 쓰이셨던 것 같아요. 저는 시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본 일이지만 시어머니는 이런 일을 40년 동안 무수히 겪으셨다고 하니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알겠더라고요. 같은 여자로서 시어머니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안고 있으니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당연히 시아버지가 저에게 미안해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시아버지는 아주 당당했습니다. 당당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뻔뻔했어요. 아이고, 내가 어제 기분이 좋아서 술을 좀 마셨더니 우리 며느리 앞에서 추태를 부렸네. 근데 남자가 원래 술 먹다 보면 경찰서도 가고 쌈박질도 하고 그러는 거지 뭐. 착한 우리 며느리가 좀 이해 좀 해줘라.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보니 평생 시아버지는 저렇게 사신 거예요. 매일 시어머니에게 못 볼 꼴을 보이고 추태를 벌여놓고 다음 날이면 항상 아무 일 없다는 듯 대수롭지 않게 구신 거죠. 저는 시아버지의 태도에 욱했습니다. 아무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본인이 저지른 짓이 버젓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굴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어머니한테 사과하셨어요?
어머님이 어제 하루 종일 얼마나 걱정하셨는데요. 어제 일은 그냥 술 좀 먹었다고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다신 그렇게 드지 마세요. 저는 최대한 목소리에 힘을 주고 시아버지에게 말했지만 시아버지는 듣는 둥 마는 둥 하시더니 저더러 잔소리도 할 줄 아느냐고 농담으로 들으셨습니다. 그제야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저에게 시아버지에 대해 하셨던 말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며 시어머니의 심경이 이해가 되더군요. 시아버지에 비하면 남편이 회식하고 새벽에 들어오는 일은 애교에 불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와 시어머니가 함께 아이를 데리고 키즈카페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어딘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이를 안고 걸어오시는데 한쪽 다리가 축 늘어진 것처럼 이상하게 걸으셨어요. 저는 왜 그러시냐고 어디가 불편하시냐고 물었죠. 그런데 시어머니 말씀이 최근에 자꾸 몸이 처지는 느낌이 드신대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좀 힘들고 걷다 보면 몸이 앞으로 쏠려서 넘어질 것 같을 때도 있고요. 저는 아무래도 걱정이 됐습니다. 평소에 어디가 아프다는 말을 잘 하지 않은 분이신데 몸이 여기저기가 힘이 없이 축 늘어진다고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도 전과는 달라 보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괜찮다고 하셨지만 저는 바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믿지 못할 이야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파킨슨병 판정을 받은 거예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좋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약물 치료도 해보고 좋아지지 않으면 수술 치료도 있으니 의사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저와 시어머니는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한 것보다 판정을 받은 이후 몇 년 동안 응급실에도 여러 번 실려갈 정도로 심각한 상황도 겪어야 했어요. 수술도 받았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증세가 호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건 언제나 씩씩하게 견뎌내시던 시어머니께서 달라지셨다는 거예요. 수술할 때까지만 해도 꼭 병을 이겨내겠다고 말씀하시던 분이 수술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자 언젠가부터는 말을 잘 하지 않으셨어요. 물어도 대답도 잘 안 하시고요. 병원에서는 파킨슨병의 증상 중 하나로 말하기가 힘들어지신 거라고 했지만 가족들 입장에서 너무 속상하기만 했습니다. 가족들은 시어머니 앞에서 티를 안 내려고 노력했지만 모두 다 시어머니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었던 터라 시어머니의 병증이 깊어질수록 다들 많이 힘들어했어요. 특히나 시아버지께서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라면서 견디기 힘들어하셨죠. 그토록 좋아하시던 술까지 끊으셨어요.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당신이 평생 나 때문에 마음고생하느라 몸도 망가진 거라고. 시아버지는 지난날을 후회하셨어요. 이럴 줄 알았다면 시어머니 말대로 젊고 건강했을 때 술도 좀 끊고 시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한다고요. 두 아들들에게도 당부하셨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나중에 후회할 일은 하지 말라고요. 시어머니는 씩씩하게 치료를 잘 받으셨어요. 가족들은 일말의 기대감을 안고 시어머니가 좋아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좋은 일도 생겼어요. 시동생이 결혼했습니다. 오랜 연애를 하고도 결혼 생각이 전혀 없었던 시동생이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결혼을 결심했더군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이야기하시던 소원을 들어드리려고 결혼을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파킨슨병 판정을 받으셨을 때 시동생에게 부탁하셨거든요. 엄마 몸 굳어서 휠체어 타기 전에 우리 막내 결혼식은 혼자 꼭 걸어서 들어가고 싶어. 엄마는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엄마가 휠체어를 왜 타? 엄마 다시 금방 건강해질 거니까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사람은 언제나 최악을 상상하잖아요. 시어머니도 말은 안 하셨지만 많이 무서우셨던 것 같아요. 시동생이 결혼해 알콩달콩 살면서 손주까지 낳는 것까지는 기대도 안 해도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모습만이라도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서 그런 소리를 할 때마다 화를 냈어요. 어머니가 씩씩하게 잘 견뎌내셔야 돼요. 손주들 다 커서 시집장가 가는 것까지 다 보셔야죠. 그래도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이 통했는지 시동생은 곧바로 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당일 시어머니의 컨디션이 많이 좋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시아버지의 부축을 받으시면서 화촉점화도 직접 하셨어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시동생 결혼식 이후 시어머니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 모두가 한시름 놓았어요. 그러던 중 저에게 일이 하나 생겼어요.
제가 회사에서 주최하는 사내 공모전에서 입상해 해외 지사 근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가족들까지 다 함께 다녀올 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 좋은 기회라는 걸 너무나 잘 알지만 저는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아프신데 저 조차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을 떠나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사이 시어머니가 안 좋아지시기라도 하면 제가 너무 속상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남편이 회사에 아는 동료가 많다 보니 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해외 근무를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고 제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해외 지사 가서 근무하고 싶어 했던 거 내가 다 아는데 그 좋은 기회를 이렇게 날리면 안 되지. 우리 어머니 걱정돼서 그러는 거면 당신만 다녀와. 내가 여기서 우리 아들이랑 어머니 돌보면서 있을 테니까. 남편은 해외 근무를 저만 다녀오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오랫동안 투병 생활하시면서 제가 매번 병원도 모시고 가고 입원하시면 간호하느라 고생한 걸 아는데 하고 싶은 일까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고요. 저는 고민 끝에 저만 해외 근무를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몸도 안 좋으신 와중에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무조건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그때까지 버티고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예상외로 복병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아버지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따로 방으로 불러내시더니 눈물까지 훔치면서 이야기하시더군요. 애미야, 내가 이기적이라는 거 잘 알지만 해외 가기로 한 거 안 가면 안 되니? 네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냐? 네가 애 낳고 일 그만둘 뻔했을 때 하고 싶은 일 하라면서 본인이 먼저 나서서 네 아들 다 키워줬잖아. 그뿐이니? 자기 아들보다 너를 더 챙기고 예뻐했는데 너마저 없으면 어떡하냐. 시아버지 말을 듣는데 저도 울컥했습니다. 시아버지 말이 다 맞아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어떻게 해주셨는데 시어머니가 몸도 못 쓰시고 병성에 누워 계시는데 제가 훌쩍 떠나버리는 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제게 하신 이야기를 밖에서 듣고 있던 동서가 저를 살짝 불러냈어요. 형님,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계셨어요? 해외지사 꼭 가고 싶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셨어야죠. 시아버지 속 몰라서 그래요? 시어머니 병원에 들어가시면 형님 부려먹으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동서는 젊은 친구라 그런지 매사에 저보다 솔직하고 똑부러졌어요. 결혼 준비할 때도 보니까 본인의 의사표현을 당당하게 잘하더라고요. 지금이야 저도 시아버지와 가까워져서 괜찮지만 사실 시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는 좀 무서웠어요. 시아버지가 덩치도 크고 인상도 우락부락한 데다가 목소리도 무지 커요. 아버님 말씀 때문만은 아니고 이래저래 걸리는 게 많아. 아이도 아직 어린데 애만 아빠한테 맡기고 가는 것도 그렇고 어머님도 저렇게 안 좋으신데 만면일이가 돼서 곁에 없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 형님, 가만 보면 엄청난 효부인 거 아세요? 요즘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 간호를 해요. 아버님이 멀쩡하고 건강하신데 아버님이 다 알아서 하시면 되죠. 이래서 어른들도 자식들이 잘 길들여야 한다니까요. 형님이 처음부터 시어머니한테 잘하고 모시고 다니니까 시아버지도 당연한 줄 알고 다 형님한테만 맡기잖아요. 동서 말을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니었지만 저는 동서처럼 모든 관계를 무자르듯 딱딱 정해서 자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저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동서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고부관계가 아니니까요. 동서가 몰라서 그러는데 나도 어머님께 도움받은 게 많아. 내가 어머님 모시려고 하는 건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야. 형님도 참, 시어머니가 건강하실 때 애 좀 봐주셨다고 그래요? 요즘 세상에 아들이 돈 못 벌어서 며느리가 맞벌이 해주면 시어머니가 애 봐주는 게 당연하지 뭘 그런 걸 미안해하고 그러세요. 동서 말을 듣다 보니 이건 어리고 솔직한 것과는 다른 문제 같았습니다. 아무리 요즘 세상이 요지경이라도 제가 윗사람으로서 동서에게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다 바로 잡아줘야 할 것 같았어요. 시부모님이 애 봐주시는 게 당연한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시아버지가 불쑥 나타나셨습니다. 둘째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가 막내라고 예쁘다 예쁘다 해줬더니만 아주 기고만장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어디서 그런 대먹지 않은 소리라고 있어? 시아버지는 동서가 하는 소리를 다 들으셨는지 소리를 지르시며 핏대를 세웠습니다.
동서도 시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으니 놀랐는지 조금 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두 손을 공손히 앞으로 모으고 고개를 숙이며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동서가 혼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애써 말리지 않았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편하게 산다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할 도리를 지키고 예의 범절은 지키면서 하는 거지. 엄연히 어른이 계시는 집에서 입을 함부로 놀렸으니 혼나도 싸다 싶었죠. 그런데 그 이후 동서와 시아버지의 관계가 어딘지 묘하게 불편해졌습니다. 안 그래도 시어머니의 투병 생활로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었는데 동서와 시아버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묘한 신경전을 자꾸만 벌이니 다른 가족들은 불편했습니다.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명절을 앞두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명절 연휴라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동서가 뜬금없이 이번 명절에는 시댁에 오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도 아프셔서 집에 안 계시고 형님도 병원 들어가시면 명절날 남자들하고 저만 있어야 하는데 저 혼자 식사 준비하고 치우고 그 시중을 다 어떻게 들어요. 어차피 어머님 아프셔서 집안 분위기도 안 좋을 텐데 이번 명절엔 그냥 각자 보내는 게 좋겠어요. 동서는 다시 봐도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마음으로 생각할 수야 있죠. 집안의 여자라고는 시어머니와 저 동서 셋인데 저와 시어머님이 병원에 들어가 버리면 아무래도 혼자 시아버지의 저희 남편 식사까지 챙겨야 하니까요. 동서의 말에 시아버지도 마음이 부글부글 끓으시는지 얼굴이 붉어지셨어요. 자기야, 그런 소리는 나랑 상의하고 해야지. 안 그래도 엄마 아파서 다 속상해 죽겠는데 그런 소리를 지금 꼭 해야겠어?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눈치를 보던 시동생이 먼저 나서서 한마디 하고 나니 시아버지도 참지 않고 동서를 몰아붙였습니다. 둘째, 너는 며느리로서 책임감이라는 게 전혀 없구나. 네 형님이 시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들어간다는데 둘째로서 당연히 시댁에 와서 시아버지 식사 챙겨야지. 이런 소리를 내가 직접 해야 되냐? 네가 시어머니가 아파서 일일이 가르치질 않는다고 우리 집안을 아주 우습게 보는구나. 며느리가 가정부도 아니고 시댁 식구들 밥 차리는 게 어떻게 당연한 일이에요. 저는 시아버지 밥상이나 차리라고 결혼한 거 아니니까 밥상 차릴 며느리 구하시면 다시 알아보세요. 시아버지와 동서는 만나기만 하면 도대체 왜 저렇게 서로 으르렁대지 못해 안달인가 싶었습니다. 물론 동서가 아직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집안 사정을 다 알지 못하고 성격도 자기 주장이 강한 편이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아버지도 동서에게 좋게 타이르며 알려주시면 되는데 일일이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셨죠. 결국은 명절날 동서는 친정에 가고 시동생만 시댁에 왔답니다. 이번 명절은 각자 자기 집에서 보내기로 했다네요. 저는 제가 너무 나이가 든 건지 그때까지도 동서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래봐야 하루 시댁에서 자는 건데 같이 음식해서 나눠 먹고 즐겁게 보내다 오면 되는 일을 뭘 그렇게 예민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하루를 못 참아서 꼭 저렇게 티를 내야 하나 싶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동서는 시아버지와 많이 티격태격했습니다. 제게도 은연중에 이야기하는데 시아버지가 며느리 단속을 너무 한답니다. 한 번은 시아버지께서 동서에게 결혼한 유부녀가 뭘 그렇게 회식에 자주 가느냐고 했대요. 한 번 저녁에 전화가 와서 회식 중이라고 했더니만 남편 밥은 어쩌고 유부녀가 이 시간까지 술 먹고 있냐고 저한테 소리를 지르시더라니까요. 동서 회사가 남자 직원이 많은 남초 회사다 보니 시아버지는 그런 것도 신경이 쓰였나 봐요. 동서한테 술자리에 남자가 몇 명이냐 묻기까지 하셨답니다. 그때부터 동서는 시아버지에게 저녁에 연락이 오면 아예 받지를 않았대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한 번은 시동생이 동서에게 병원 명함을 하나 줬답니다. 시아버지가 갖다 주라고 했다고요. 아버지가 잘하는 병원이라고 예약해 놓으셨대. 가서 의사가 검사해 주는 대로 검사받고 오라는데? 동서는 무슨 검사인 줄도 모르고 시동생이 건넨 명함에 적힌 병원에 갔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산전검사를 예약해둔 거였어요. 동서가 나이가 어려서 결혼하고 1, 2년은 아이 안 갖고 신혼생활 즐기고 싶다고 했는데도 시아버지는 아이는 무조건 일찍 낳아야 한다면서 굳이 예약까지 직접 하셨더라고요. 병원에서 나오는데 곧바로 전화와서 검사 결과 좋다고 했다고 오늘 밤에 바로 손주 좀 만들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그딴 소리를 해요?
저 정말 짜증나서 그냥 끊어버렸어요. 동서는 쪽팔려서 친구들에게는 말도 못하겠다면서 저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도 동서 말에 사실 놀랐어요. 그러고 보니 저야 결혼하고 바로 아이를 낳기도 했고 시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느라 시아버지와 따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왕래를 많이 하지는 않아 일일이 잔소리를 듣지 않았었지만 동서는 아무래도 시아버지한테 꽤 시달렸나 보더라고요. 동서는 시아버지라면 아주 학을 뗐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시어머니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시어머니와 같이 병원에 다니면서 동서에게 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시어머니에게 해드리고는 했는데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며 동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 인간이 원래 그래. 자기는 나가서 할지를 못할지 다 하고 다니면서 여자는 집에 아주 꽁꽁 가다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니까. 둘째한테 큰애 네가 말 좀 잘해줘라. 그 사람이 원래 고지식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그러는 거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라고. 다 우리 며느리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시어머니는 언제나 자식들 걱정뿐이었습니다. 시아버지 때문에 혹여나 동서와 시동생 사이가 벌어지기라도 할까 항상 걱정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고민하지 말고 빨리 해외 지사에 가라고 했습니다. 당신 걱정은 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 시동생과 동서 부부에게도 작은 문제가 생겼어요. 동서가 임신 사실을 안 지 얼마 되지 않아 유산을 하게 된 겁니다. 병원에서는 임시 초기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했죠. 아이를 잃은 동서와 시동생은 많이 힘들어했어요. 동서도 계획한 임신은 아니었지만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태명을 짓고 아기 양말을 직접 만들 정도로 좋아했어요. 저와 남편은 자주 동서네 집에 들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슨 말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가족끼리 함께 있다 보면 자연스레 회복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시동생이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동서가 좋아하는 빵을 사서 잠깐 들렸는데 동서와 시동생 사이가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꼭 싸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동서에게 빵을 잘라주며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동서가 풀썩 바닥에 주저앉더니 펑펑 울기 시작하더군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건 누가 봐도 시동생이 잘못했어요. 시동생이 동서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더군요. 그래서 내가 회사 그만두라고 했잖아. 매일 지하철로 1시간씩 출근하고 야근에 주말 근무까지 했으니 애가 버티겠어? 임신한 사람이 애 생각했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했어야지. 자기 욕심 때문에 애를 죽여? 시동생도 너무 속상하고 감정이 격해져서 누구라도 붙들고 네 잘못이라고 따지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가장 마음 아플 동서에게 퍼붓고 만 겁니다. 저는 시동생을 진정시키고 동서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왔어요. 저는 밤새 곁에서 동서를 지켜봤습니다. 쉬지 않고 얼마나 우는지 제 가슴이 다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내가 어쩌다 저런 인간이랑 결혼했을까요? 본인은 매일 회식에 친구들 만나면서 새벽까지 술 퍼마시고 다녔어요. 내가 입덧 때문에 아무것도 못 먹고 시체처럼 누워만 있을 때도 옆에 없었다고요. 내가 자기처럼 노느라 바빴던 것도 아니고 일이 많아서 늦은 건데 유산된 아이를 꼭 제가 죽이기라도 한 것처럼 몰아가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동서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여기서 동서를 더 자극해봐야 좋을 거 없을 것 같아 밤새 동서를 위로하며 등만 토닥였습니다. 남편에게도 말해서 시동생에게 가보라고 했고요. 동서, 지금 몸도 아직 회복 안 됐는데 자꾸 힘든 생각만 하면 안 돼. 몸 생각해서 뭐라도 좀 먹고 기운 차려야지. 형님은 정말 모르시겠어요? 이 집 남자들 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요. 아버님만 해도 그래요. 평생 술로 어머님 고생시켜서 마음고생 하시느라 아프신 건데 막상 시어머니 아프시니까 이제와 애처가라도 되는 것처럼 위하는 척 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남자들 보면 너무 소름 끼쳐요. 사실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아버님 하신 것도 별로 없잖아요. 어머님 다 형님이 병원 모셔다 다니고 입원했을 때도 형님이 계셨다면서요. 동서가 감정이 격해졌는지 안 해도 될 말까지 하더군요. 저는 이대로 안 될 것 같아 동서를 진정시켰습니다. 동서, 그게 무슨 말이야. 동서가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부부라는 게 겉으로 보이는 거 가지고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버님이 어머님께 얼마나 잘하려고 하시는데.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이제라도 시어머니에게 지극정성으로 잘하려고 하시니까요. 형님이야말로 아주버님이 형님 말 잘 들으니까 모르시는 거죠. 저희 남편이 아주버님보다 훨씬 더 아버님 많이 닮아서 제가 잘한다니까요. 아버님 절대 변하실 분 아니에요. 동서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멋대로 가족들을 판단하고 마음대로 떠들었습니다. 저는 듣다 이건 아닌 것 같아 동서에게 그만하라고 했어요. 동서가 기분 안 좋은 건 알고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끼리 시아버지 험담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우리 앞으로 말 좀 조심하자. 형님은 마음이 참 너그러워서 좋으시겠어요. 근데 형님도 남편한테 애를 죽였네 어쩌네 그런 소리 들었으면 저처럼 하셨을걸요? 동서가 저번부터 시아버지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하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 돼 동서가 너무하다 싶었지만 최근에 힘든 일을 겪었으니 동서 마음을 제가 헤아려야 할 것 같아 저는 애써 말을 아꼈습니다. 얼마나 속상하면 저런 소리까지 할까 싶어서요. 그 이후 저는 해외 지사 근무를 포기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괜찮다고 저를 설득했지만 제 마음이 가는 대로 선택했어요. 집안 상황이 이런데 저 혼자 떠나는 건 말이 되질 않으니까요. 저는 시어머니 곁에 남고 싶었습니다. 그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한 것 같았어요. 제가 해외 지사에 가지 않겠다고 하자 누구보다 시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셨습니다. 역시 큰며느리라며 저를 치켜세우셨어요. 동서는 그런 저를 답답해했고요. 물론 저도 아깝지 않은 건 아니에요. 가끔 밤에 자려고 누우면 내가 해외 근무에 갔으면 어땠을까 상상하며 떠올리기도 했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도 아직 어린데 곁에 있고 싶기도 했고요. 그로부터 얼마 뒤 시어머니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시더니 반년도 되지 않아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가족들 모두가 시름에 빠졌습니다. 저와 남편 시동생과 동서 당연히 힘들어했지만 시아버지는 아예 식음을 전폐하시고 누워만 계셨어요. 저는 그런 시아버지가 걱정돼서 자주 찾아뵈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자꾸만 저희에게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반찬이랑 간식을 잔뜩 만들어놨다가 가져다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혀 통하질 않았습니다. 오긴 자꾸 뭘 와. 나 이제 다 귀찮다. 너희 엄마도 내 곁에 없는데 먹으면 뭐라고 자면 뭘 하겠어. 나도 나만의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귀찮게 하지 말고 잠자코 좀 기다려라. 시아버지가 제게까지 소리 지르는 건 처음이라 저도 더는 시아버지에게 연락드리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께서 혼자 있고 싶다고 하신 말씀이 진심인 것 같아 그 뜻을 존중해드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시어머니의 49제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 싶어 남편과 상의하고 연락을 드렸어요. 그런데 계속 전화를 안 받으시더군요. 동서와 시동생도 며칠 동안 연락했는데 바쁜지 연락이 안 됐어요. 메시지를 보내도 읽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아무래도 걱정돼서 시댁에 한번 들렸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절대 오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식사라도 하고 계신지 걱정돼서 안 되겠더군요. 시댁은 1층으로 된 오래된 구옥이에요. 앞에 작은 텃밭이랑 주차장이 있고 그 옆에 작은 창고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시아버지도 안 계시고 집이 조용하더군요.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집에 찾아온 사람도 없는지 주방이고 화장실이고 집안이 썰렁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여기저기 다니며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마당에서 들리는 바람소리인가 싶어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청소기를 돌리기 시작하니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크게 들리더군요. 누가 여기요 하며 부르는 소리 같았어요. 저는 이상해서 곧바로 청소기를 끄고 바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조용해졌길래 저는 누구 있어요? 라고 소리를 질렀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 누구 없어요? 창고에 갇혀 있어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건 분명 동서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창고로 달려갔어요. 창고에 자물쇠가 밖에서 굳게 잠겨 도무지 열리지가 않더군요. 동서, 설마 그 안에 있는 거야? 나야, 나. 괜찮아? 문이 잠겨 있어서 그런데 지금 금방 열어줄게. 제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안에서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서가 형님 저를 부르며 제발 꺼내달라고 애원했어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애달픈지 저까지도 눈물 나더군요.
저는 옆에 보이는 돌멩이를 들고 와 자물쇠를 쿵쿵 내리찍었습니다. 한참을 내리찍고 나서야 자물쇠가 열렸어요. 동서, 괜찮아?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저는 문이 열리자마자 안에 들어가 동서 상태부터 확인했습니다. 도대체 그 안에 얼마나 있었던 건지 얼굴이 말이 아니더군요. 저는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입혀주고 동서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제가 동서를 데리고 시댁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동서가 노발대발 난리를 쳤습니다. 저 안에는 절대 안 들어간다고요. 언제나 씩씩했던 동서가 도대체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저는 우선 급한 대로 동서를 데리고 주차장에 세워둔 제 차에 태웠어요. 히터를 켜고 몸부터 녹였습니다. 잠시 뒤 정신을 차린 동서가 말을 하는데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동서를 시댁 창고에 가둬둔 사람이 다름 아닌 시아버지랍니다. 그 노친네 완전 미쳤어요. 정신병자가 따로 없다니까요. 제 뒤에서 다짜고짜 머리를 내리치더니 눈 떠보니까 저 창고 안이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시아버지가 동서 머리를 때린 것도 모자라서 창고에 감금했단 소리야? 저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애써 감정을 추스리며 동서가 차분히 말을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글쎄 얼마 전 아기를 잃은 일로 시동생과 결국 다투다 결국에는 이혼 이야기가 나왔대요. 동서는 이미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래도 명색이 부부인데 함께 겪은 아픔을 극복하고 서로 위로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만 동서 탓만 하는 시동생과는 더는 못 살겠다고요. 그런데 시동생은 절대 이혼은 못한다고 했답니다. 자기 인생에 이혼이라는 실패는 없다고요. 동서가 시동생과 말이 통하질 않자 더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짐을 쌌답니다. 시동생이 없을 때 친정으로 가버리려고요. 그런데 마침 동서와 시동생 상황을 들으신 시아버지가 집으로 찾아오셨답니다. 그것도 끊었던 술까지 먹고 말이죠. 둘째야, 네가 힘든 거 내가 왜 모르겠니? 하지만 그렇다고 절대 이혼이 답이 아니야. 네 남편 능력 있어, 인물 좋아. 어디 하나 빠지는 거 없는데 네가 어디 가서 또 그런 남자를 만나? 시아버지는 애써 타이르는 듯 싶었지만 또 동서의 심기를 건드린 거죠. 동서는 시아버지의 만류에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답니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는 무슨 일 있어도 아버님 아들이랑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동서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그때 시아버지가 험악한 표정으로 다가와 뭔가 딱딱한 물건으로 머리를 쳤답니다.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쓸데없이 고집만 센 년 같으니 우리 집안에 너처럼 드세 며느리는 나도 본 적이 없다. 네 시어머니랑 네 형님 보면 몰라? 여자는 무조건 나긋해야 남자한테 사랑받는 거라고. 지 주제에 우리 아들 정도면 감지덕지지. 어디서 감히 이혼을 짓거려? 쓰러져 정신이 아득한 와중에도 시아버지의 막말이 그대로 다 들렸답니다. 거기다가 동서가 역시나 똑 부러지는 게 그 와중에 핸드폰 녹음기를 켜서 바지 주머니에 넣었대요. 나중에 배터리가 다 돼서 핸드폰이 끊어지기는 했지만 시아버지가 동서를 질질 끌고 창고로 가는 동안 떠들었던 소리가 다 녹음되기는 했더군요. 동서가 제게 녹음된 내용을 들려주는데 저는 끝까지 들을 수가 없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끼쳐서 더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말들이 다 이해가 됐어요. 시아버지가 여자가 밖으로 도는 거 싫어하고 집에만 있는 걸 좋아한다는 소리요. 그래서 제가 외국 지사에 간다고 했을 때도 그렇게 말리신 거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려고 하셨지만 이미 동서의 정황과 주변 CCTV에 찍힌 증거가 확실해서 바로 수사를 받게 되었어요. 그 일로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며느리랑 아들이 이혼한다는데 그걸 가만히 지켜볼 시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난 절대 며느리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단지 이혼 안 한다고 할 때까지만 데리고 있으려고 한 거라고요. 시아버지는 경찰 조사를 받는 내내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화가 나고 초라해서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가 없더군요. 아버님, 그만 좀 하세요. 먼저 가신 어머님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아무리 힘드셔도 그렇지 어떻게 얼마 전에 아기 잃은 동서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몸에 물이 와서 큰일이라도 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게 다 내 잘못이다. 내가 평생 네 엄마 고생시키고 아프게 만들어서 이 애비가 평생 네 엄마 없이 혼자 살 생각하니 무서워서 나도 모르게 그만.
내 아들까지 이웃남으로 혼자 살게 둘 수는 없었어.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충격이 크긴 컸나 봐요. 눈물까지 쏟으며 말까지 횡설수설했어요. 시동생이 이혼하면 본인이 더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자신도 모르게 우발적으로 일을 저질렀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시댁에는 많은 일이 있었어요. 동서와 시동생은 당연히 이혼했습니다. 동서는 그때 충격으로 아직도 정신과에 치료를 다닌다고 하더군요. 시아버지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구속은 안 되었지만 사회봉사 처분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은 더는 시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저와 남편도 시아버지에게 너무 실망해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연락을 차단하지는 않았어요. 시아버지께서 매일 저와 남편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메시지로 보내시거든요. 사진까지 첨부해서 말이죠. 오늘은 내가 혼자 계란 후라이도 하고 국도 끓여 먹었다. 이게 해보니까 은근 재밌더구나. 나중에 오면 내가 너희에게도 해주마. 시아버지는 애써 저희가 돌아와 주기만을 바라며 매일 저희에게 연락했지만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시아버지 얼굴을 다시 볼 준비가 됐는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시아버지의 인생도 참 불쌍합니다. 시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저희 마음속에 언제나 좋은 분으로 남아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누구에게도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시겠어요? 감금까지 하는 시아버지를 용서하고 다시 만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아직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시아버지에게 메시지는 매일 와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남편과 함께 읽어보고 참고하겠습니다. 끝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언제나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 가정에서 자라난 경우인데요.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시면 자식은 양쪽으로 갈라지거나 혹은 엄마 쪽을 따라가는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편부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더 어렸을 때는 솔직히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제가 7살 때 부모님께서 심각하게 싸우셨던 모습은 똑똑하게 기억에 남아있어요. 어린 마음에도 이거 뭔가 큰일 난 것 같다고 느꼈던 그 당시의 심정마저도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두 자릿수가 되었던 10살,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께서 끝내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 후에 엄마께서 집을 떠나셨고 저는 그대로 남겨져서 아버지와 오빠랑 셋이서 살게 되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같은 여자라서 그런 건지 아버지보다는 엄마가 더 가깝고 편하게 느껴졌었는데 왜 이혼 후에 엄마가 아닌 아버지랑 살아야 했던 것인지 그 이유조차 몰랐어요. 엄마께서는 멀리 떠날 거라서 앞으로 보기 힘들 거다라는 식으로 오빠랑 저한테 설명만 남기신 뒤에 떠나셨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슬슬 학교에서도 이성 친구들을 의식하게 되었던 한창의 성장기에 부모님의 이혼을 겪으려니까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멀쩡하게 다 있는 부모님을 왜 나만 똑바로 가질 수 없는 것인지 하는 원망을 매일마다 했었습니다. 이혼 가정인 것이 창피하기도 하였고요. 친구들에게 부모님의 이혼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항상 신경 쓰면서 안간힘을 썼었어요. 엄마께서 집에 늘 계신 것처럼 말도 꾸며냈었죠. 아버지께서는 탄탄한 회사에 재직 중이셨기 때문에 사는 형편은 솔직히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아버지께서 꼴랑 2명 있는 당신의 자식들 중에서 오빠만 아끼셨다는 거예요. 집에 든든한 아들 녀석 하나만 있어도 일할 만 나지. 아버지께서는 꼭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셨어요. 오빠한테는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너그럽게 대해주셨던 아버지셨지만 저한테는 한결같이 식충이 식모를 대하는 것처럼 구셨어요. 아직 집안일을 본격적으로 다 도맡지 못했던 나이였을 때는 쓸모없이 집에서 밥만 축내는 식충이로 여기셨고 그 이후에 제가 좀 더 자란 후에는 온갖 집안일을 다 해내야만 하는 식모로 부려먹으셨습니다. 저는 엄마 대신도 아니었고 그냥 아버지의 딸이었을 뿐인데 오빠와는 다른 취급을 받는 것이 억울했어요.
저한테는 밥 차려라, 설거지해라, 주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오빠한테는 밖에서 사고 치지 마라,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만 봐도 아버지께서 아들과 딸을 어떻게 달리 여기고 계신지 알만하였죠. 나는 왜 저녁 먹은 거 설거지도 해야 되고 빨래 마른 것도 혼자 다 개우다가 정리를 해놔야 돼? 이런 거 다 해봤자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칭찬 한마디 못 듣는데 나 이러고 있을 동안 오빠는 방에서 책만 펴고 있어도 열심히 공부한다고 아버지한테 칭찬 듣잖아. 누구는 공부 안 하고 싶다 그랬나? 진짜 별 사소한 것 가지고 오빠랑 나를 차별하시네. 오빠는 당연하게 다니는 입시학원을 저는 아버지께 간청해가면서 학원 하나만이라도 다니고 싶다며 말을 따로 꺼내야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께서 저의 간청을 들어주셨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답니다. 저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아버지께서 저한테 발랑 까진 기집애라고 하시며 학원 같은 돈 나가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는 학원에 다닐 자격이 없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학교에서 사고 친 적도 없었고 아버지 귀에 그 어떤 안 좋은 소리도 들어가게 한 적이 없었는데 왜 저를 발랑 까졌다고 여기시는 둥 그랬던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 더 서러웠네요. 오빠가 일부러 아버지께 저에 대한 헛소리를 늘어놓으며 부녀 사이를 이간질했었다는 걸 알게 된 건 그로부터 시간이 좀 더 흐른 뒤였는데요. 오빠한테 미칠 듯한 분노를 느끼면서 모든 원망을 쏟아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그래봤자 아버지께선 오빠만 편애했고 나는 덜 아픈 손가락인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란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차가워지기도 했었어요. 애초에 아버지께서 저를 아끼셨다면 오빠가 중간에서 제 얘기를 얼마나 안 좋게 전하든 그걸 귀담아 듣지 않으셨겠죠. 어쨌거나 저는 억울하게 문제 많은 중학생으로 이미지가 전락해서 아버지로부터 싸늘한 눈초리를 받아야만 했어요. 그러는 동안 오빠는 입시학원을 잘만 다녔고 그래도 성적 올리는 게 여의치가 않자 아버지께서는 오빠에게 과외도 붙여주셨습니다. 가장 취약한 과목 2개를 따로 과외를 받을 수 있게 해주셨던 것이죠. 무려 1대1 과외라서 장소는 당연히 저희 집이었고요. 오빠가 과외를 받을 때 제가 집에 마침 있으면 작은 간식상을 차려내야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시녀가 따로 없었네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가 되어서야 아버지께 온갖 모진 소리 들어가면서 빌고 빈 끝에 학원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성적이란 숫자로 매겨지는 것이니까 객관적인 지표잖아요. 그걸 비교해보면 제가 오빠보다 더 나았거든요. 더군다나 저는 학원 한 군데 다니는 게 전부였지만 오빠는 학원에 과외까지 따로 받았던 걸 감안하면 제가 오빠보다 월등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저는 아버지로부터 칭찬 한 번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듣기만 해도 짜증스러웠던 그 아들 장남 타령 때문에 저는 기가 죽어갔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이 저는 어차피 나중에 시집가서 남의 집안 사람이 될 테지만 오빠는 우리 집에 대를 잇는 남자이기 때문에 엄연히 오빠 쪽에 더 투자를 하는 게 맞는 이치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자식을 둔 아버지가 그런 해괴한 발언을 하실 수가 있었는지 저는 투자할 명목과 가치가 떨어지는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나 오빠나 둘 다 남자인데 제가 집에서 얻어맞고 살지 않는 것에 그나마 감사해야 하는 건가 싶었네요. 아버지께서 남아선호 사상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 외에도 저를 오빠보다 덜 아끼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또 있었죠. 저건 어떻게 커갈수록 지 엄마랑 쏙 빼닮아가냐? 가끔은 소름이 훅 끼칠 정도네. 아버지께서는 제가 엄마랑 얼굴이 너무 닮았다는 걸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티가 잘 안 났던 것 같은데 중학교에 입학하고 키가 확 자라면서부터는 진짜 제 스스로 봐도 엄마를 많이 닮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을 정도예요. 눈매랑 광대가 앞으로 튀어나온 거랑 윗입술만 도톰한 것까지 정말 엄마랑 저는 판박이었습니다. 오빠는 신기하리만치 아버지랑 얼굴에서 풍기는 분위기가 똑 닮았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는 마음이 어땠겠어요? 지긋지긋하게 싸웠던 전부인이랑 똑같이 생긴 딸내미보다 본인을 닮은 아들이 좋을 수밖에 없었겠죠. 엄마가 오빠랑 내가 성인이 되기 전에 한 번은 꼭 찾아오겠다고 분명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도대체 언제 오실까? 연락할 방법도 없으니까 답답해 죽겠네. 같이 있으면 숨이 턱 막히는 아버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당연히 엄마뿐이었죠. 그런데 연락 두절이었으니 저는 무작정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 오빠가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 되었는데 이때가 정말 저한테는 힘든 시기였어요. 귀하디 귀한 아드님의 수험 생활을 위해서 아버지께선 저한테 집에서 TV도 못 보게 하셨고 휴대폰도 무음으로 설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어이없게 굴어도 오빠가 중재를 했다면 괜찮았을 텐데 자기가 받는 편애를 무척 즐기고 있던 인간이었기에 그건 턱도 없는 희망상이었죠. 오빠는 고3 수험생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저를 그전보다 더욱 부려먹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은 오빠한테 과일 쟁반으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고 나서 너무 화가 뻗쳐서 대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오빠가 자기도 열이 받았는지 저한테 이런저런 소리를 다 해댔고 그러다가 자기 입으로 실토하게 되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아버지께 저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지어내서 말씀드렸다는 것을요. 이때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저는 억울하고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었어요. 두 번 다시 오빠라는 작자와는 상종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제가 왜 이토록 화가 났는지 다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아버지께서는 저를 보듬어 주거나 오빠를 혼내시긴커녕 한숨만 쉬시며 이런 소리를 하셨어요. 네 오빠가 짓궂은 마음에 장난으로 그래왔겠지.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바락바락 대들면서 따지는 거냐? 너는 애가 절대로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네 오빠 공부해야 되는데 방해하지 말고 계속 이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혼자 소리라도 지르고 와. 그 순간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아버지께서는 정말이지 저란 자식에 대해서는 일말의 정도 안 가지고 계시는 게 분명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아버지나 오빠에게 아무런 기대를 품지 않기로 하였어요. 제가 대학을 가는 그 순간까지 그저 제 보호자 역할을 해주는 이들이라고 생각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까 서러움은 조금 줄어들더라고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싸우고 돌며 위하셨던 귀한 아들, 제 오빠는 결국 원하던 대학교에 미끄러져서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속으로 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어느 날 저한테 네 오빠 재수 공부하는 거 뒷바라지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도 고등학생이라 입시 공부에 한창인데 누굴 뒷바라지 한다는 건가요? 어차피 나는 네 대학 등록금을 내줄 생각이 없다. 대학 가고 싶으면 네가 알아서 네 능력껏 가든가 아니면 네 오빠 대학 입학 잘할 수 있도록 돕든가 선택해서 행동해. 네, 알겠어요. 기대도 안 했으니까 실망도 안 하겠습니다. 뭐야? 너 이거 말하는 꼬라지가 왜 이래? 이제는 그런 것도 꼬투리를 잡으세요? 엄마가 어디 있는지는 알려주세요. 저 성인 되기 전에 찾아오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잖아요. 엄마 어디 있는지 모르시겠다는 건 거짓말이죠? 그냥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멀리 시골 가서 산다니까? 자기 남편이고 애들이고 다 징그럽다고 이제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면서 조용한 시골 가서 풀이나 뜯어먹고 살겠다던 게 바로 네 엄마야. 어디 산에 들어가서 사느라 세월 흐르는 것도 모르나 보지. 엄마에 대해서 여쭤볼 때마다 아버지께서는 한결같이 먼 시골에서 생활 중이라고 답변하셨어요. 실제로 엄마는 멀리 가서 살 거라고 하셨었고 이혼하시기 전에 언뜻 시골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었기 때문에 이것에 의문을 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에 단 한 번도 소식을 전해주지 않는 것이 의아했고 너무 슬펐어요. 오빠가 재수 끝에 대학에 입학을 할 때까지도 엄마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끝내 원하던 대학에는 입학하지 못했고 한 단계 아래급의 대학에 오빠는 들어갔어요. 자기 입으로는 여유롭게 들어갔다고 하던데 제 짐작으로는 그것도 아슬아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악 물고 공부하다 죽을 기세로 열심히 해서 대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오빠보다 좋은 대학교였냐고요? 네, 당연하죠. 저는 떡잎부터가 오빠보다 공부머리가 좋았던 것을요. 외모는 제가 완전히 엄마 쪽을 닮았는데 묘하게도 두뇌는 아버지의 유전을 받았습니다. 문과보다 이과라는 점, 과학에 강하다는 점이 아버지랑 제가 동일했어요. 엄마는 저 어렸을 때도 종종 산문을 지으셨고 시집을 정기적으로 구입해 읽으셨는데 오빠가 문과 과목에 강하더라고요. 그러니 만약에 아버지께서 이런 것을 꿰뚫어 보시고 저한테 그놈의 투자라는 것을 해주셨다면 저는 날개를 달고 최고의 명문대까지 입학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지원도 거의 없었고 무조건 장학금 입학을 노리다 보니까 최고 명문대까지는 제가 갈 수 없었던 것이죠.
제가 대학 장학금 입학이라는 쾌거를 이룩한 후 아버지와 오빠 둘 다 입이 조개처럼 다물렸어요. 축하한다는 말도 제대로 안 해주는 두 사람을 보면서 역시 앞으로 내 인생에 두 사람을 배제해야겠다는 결심을 재차 마쳤습니다. 성인이니까 알아서 살아갈 작정이었죠. 대학을 입학하게 되면서 따로 나가 살게 되었고 저는 미련 없이 짐을 챙겼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두고 나가는 것 하나 없이 제 소지품을 싹 다 챙기고픈 마음에 집안 여기저기를 싹 다 뒤졌거든요. 그때 안방 협탁 맨 아래 서랍의 바닥에서 발견하고 만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건 엄마가 오빠랑 내 앞으로 보낸 편지들이잖아. 와, 그것들을 보는데 심장이 미친 것처럼 뛰었습니다. 어째서 오빠와 저의 눈을 피해 이 편지들이 아버지께만 전달될 수 있었는가 의아해하면서 몇 통의 편지들을 다 읽어가던 저는 또다시 분노에 휩싸이고 말았어요. 아버지는 물론이고 오빠까지 엄마의 편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용을 보니까 오빠가 엄마 앞으로 편지를 써서 붙인 적이 있다는 것이 유추되었어요. 엄마의 편지는 총 6통이었죠. 오빠는 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를 받고 있었으니 굳이 먼 지역에서 새 인생을 살고 있다는 엄마가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무엇보다 아버지께서 엄마라면 치를 떠셨고요. 그래서 둘이 작당하에 엄마를 밀어내고 잘라냈던 거입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는 것처럼 꾸며서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내내 엄마가 궁금했고 보고 싶었거든요. 아버지와 오빠에게 변명할 기회조차 주고 싶지 않았던 저는 편지에 적힌 발송 주소로 혼자 찾아가 보았습니다. 생전 처음 가보는 지방의 동네였는데 제 예상과 달리 시골이 아니었어요. 다만 시골과 인접해 있는 도시였을 뿐이었죠. 제가 대뜸 나타나니까 엄마는 까무러칠 듯 놀랐습니다. 엄마는 한눈에 저를 알아보지 못하였지만 저는 당연하게도 엄마를 바로 알아보았어요. 그렇게 10년 만에 모녀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엄마는 어렸던 저를 뒤로한 채 당신의 새로운 인생을 찾아서 떠났던 것을 너무 미안해하고 있었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왔다고 했어요. 저는 엄마에게 지난 이야기를 모두 들려드렸죠. 그것들 정말 미친놈들 아니니? 어떡해? 세상에, 지금까지 너한테 어쩜 그렇게 굴 수가 있었단 말이야. 엄마는 길길이 날뛰면서 화를 냈고 절대로 아버지와 오빠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오빠가 제 이야기를 아버지께 나쁘게 전했던 것을 돌려주기로 하였어요. 엄마에게 오빠 이야기를 가진 양념을 다 쳐서 최고로 나쁜 악마인 것처럼 전해주었거든요. 아예 없는 이야기를 꾸며낸 것은 아니었으니까 캥기지는 않았네요. 오히려 후련했죠. 엄마는 틈틈이 글을 쓰면서 지내고 있었고 6년 전에 어떤 분과 재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저도 그날 바로 그분을 배웠는데 인상이 좋은 아저씨였어요. 그분에게는 딸 2명이 있었고 사별이란 아픔을 겪으신 후에 저희 엄마를 만나서 연애하다가 재혼까지 한 것이더라고요. 아저씨의 딸 2명은 저보다 나이가 많았고 큰 딸은 외국에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작은 딸도 외국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아저씨는 밭을 가꾸고 특수작물을 연구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순박해 보이는 웃음 이면에는 여유로움이 풍겼습니다. 저희 아버지와는 인상이 완전히 반대였어요. 엄마는 제가 집을 떠나 혼자 살게 된 공간을 보고 싶다면서 저랑 같이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함께 서울로 올라왔을 때 엄마는 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재혼한 아저씨가 엄청난 갑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땅 부자에다가 건물도 2채 갖고 있다는 설명만 듣고도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죠. 겉으로 봐서는 그냥 좋은 아파트에 사니까 적당히 누리고 사시는 것 같은 그런 정도로만 느껴졌었거든요. 엄마도 차림새가 수수해 보였고요. 그런데 엄청난 부자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어. 그이가 돈 문제 때문에 진통을 겪었거든. 중마고우한테도 뒤통수를 맞은 이후로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 절대로 그 누구한테도 돈 많고 잘 산다는 이야기 안 하고 살아. 그래서 우리 집이 여유롭다고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도 우리가 그만큼씩이나 돈이 많은 줄은 아무도 몰라. 엄마가 재혼한 아저씨는 돈 때문에 홍역을 단단히 치렀었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어째서 엄마와 아저씨가 가진 것에 비해 소탈한 듯한 느낌으로 사는지 이해할 수 있었죠. 그리고 엄마도 그렇지만 아저씨가 참 자유로운 영혼이었어요.
틀에 박힌 걸 싫어하였고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시더군요. 바로 이런 부분이 엄마는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늘 충돌하셨었나 봅니다. 엄마는 자유롭게 살고 싶은 욕심에 어렸던 저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게 후회된다면서 이제라도 저를 뒷바라지 해주고 싶다고 하였어요. 집안에 재산이 많다는 것을 저에게 밝힌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죠. 아저씨는 저를 보자마자 친딸처럼 챙겨줘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엄마를 통해 저한테 집안 재산을 다 밝히고 앞으로 다 지원해주자는 뜻을 밝히셨던 거예요. 저는 제 친아버지한테서도 평생 못 받아본 애정을 생전 처음 본 엄마의 재혼 상대로부터 받게 된 것이 얼떨떨하기도 하였고 괜히 서름이 북받쳐서 눈물도 났어요. 엄마와 서울 나들이도 실컷 하면서 밀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10년의 공백을 뛰어넘어서 금세 엄마가 엄청 가깝게 느껴졌어요. 그 이후로 저는 엄마와 아저씨의 지원을 받으면서 대학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에서 오빠의 번호는 아예 차단을 해놓았고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을 때 앞으로 엄마와 살겠다고 제 뜻을 밝혀주었어요. 키워주고 먹여주고 입어준 은혜를 모르는구나. 이거 아주 배은망덕하네. 아버지께서 분노하셔선 저에게 막 욕을 해대셨지만 저는 그저 씁쓸하게 웃고 말았습니다. 별로 상대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10년 동안 집에서 제가 실컷 받아본 것은 눈칫밥뿐이었고 온갖 집안일을 저 혼자 독박으로 도맡아 하였는데 무슨 은혜 타령인가요? 저는 제대로 된 용돈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친구들한테 했던 입버릇이 난 그거 별로였습니다. 그 옷이 별로 마음에 안 든 척, 그 음식이 별로 안 먹고 싶은 척, 일부러 돈을 안 쓰기 위해서 그렇게 굴었었죠. 아버지께서는 부족함 없는 벌이를 하고 계셨으나 그건 저와 큰 상관이 없었습니다. 다 오빠한테만 갔던 투자였으니까요. 제법 홀가분하게 아버지와 오빠를 끊어낸 저는 그대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그 두 사람과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취업하고 1년 정도 되었을 때 원치 않게 오빠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취업이 막막해서 대학 졸업 유예를 계속하고 있다더라고요. 아직 대학 졸업장도 못 딴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와 달리 저는 알아주는 기업에 당당히 공채로 입사를 하여 경력을 이미 쌓고 있었죠. 이 시기에 아저씨의 큰딸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 상대는 재미교포인데 결혼 후에 미국에서 계속 살 거라고 하였습니다. 저한테 꼭 와달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가고 싶었는데 회사에서 너무 중요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바람에 도저히 미국을 다녀오는 일정으로 시간을 뺄 수가 없어서 참석을 못했어요. 결혼식 참석 겸 잠깐 관광을 하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기에 너무너무 아쉬웠는데 다녀오신 엄마가 저에게 대신 선물을 잔뜩 안겨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차 한 대 값은 나올 명품 가방도 있었고요. 새삼 엄마가 아주 부유하게 살고 계신다는 게 체감되더군요. 이번에 결혼식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 우리 딸도 빨리 좋은 짝 만나서 시집 가면 내가 진짜 잘 챙겨줄 텐데 그 사돈댁에도 내가 잘해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막 조바심이 나는 거 있지? 너는 아직 결혼 생각 없어? 아유, 엄마. 아직 내가 결혼하기에는 조금 이른 나이야. 요즘에는 다들 결혼 늦게 하잖아. 나는 한 5년 뒤에나 결혼 상대 있나 없나 찾아볼 생각이야. 뭐라고? 세상에, 얘가 아주 여유롭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아휴, 이 엄마 마음 같아서는 당장에 네가 좋은 짝 만나서 행복한 인생의 이막을 열었으면 좋겠지만 내 마음만 이래서는 될 일도 안 되겠지. 그래, 너 좋은 대로 하려무나. 그렇게 있다 보면 좋은 사람이 생길 테지. 엄마는 제가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면서 눈을 빛내셨지만 저는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부모님의 이혼을 겪은 이후 아버지와 오빠랑 살면서 결혼이란 정말 쓸모없는 짓이다. 왜 멋대로 자식을 낳아놓고선 그 자식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까라는 원망을 사실 제가 적잖이 했었기 때문에 결혼이란 제도 자체에 회의감도 살짝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까지는 엄마한테 말 안 했었고요. 저는 제 스스로가 더욱 잘나고 멋진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 보란듯이 아버지의 길을 꺾고 오빠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해지고 이렇게 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열심히 회사에서 경력을 쌓는 일상에 만족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정말 묘하게 돌아가더라고요.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어쩌다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게 타이밍이 잘 맞아서 그냥 엉겁결에 사귄 거나 다름이 없었고 그만큼 가벼운 무게감의 연애였습니다.
결혼 생각은 결코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아버지와 오빠 때문에 생긴 가슴속의 응어리를 털어놓고 있을 때마다 저의 곁에 있어주며 믿음직스럽게 손을 잡아주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고 싶어져 버렸어요. 저는 그런 마음을 절대 티를 안 냈다고 생각을 했건만, 저희 사귄 지 1주년 기념일에 데이트를 하던 도중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프로포즈를 받고 말았습니다. 머리가 멍해지고 말았는데, 희한한 건 저한테 결혼하자고 하는 그 목소리가 너무 근사하게 들려왔던 거예요. 이 남자랑 결혼해서 내가 꿈꿔왔던 이상적인 가정을 꾸려나가면 되지 않을까? 서로가 좋은 아빠, 엄마가 되어서 자식은 며칠 낳든 차별하지 않고 키우면서 끝까지 책임지는 가정. 그 가족 구성원에 내가 들어간다면 정말 멋질 것 같은데. 갑자기 저는 홀린 듯이 그런 생각들을 하고 말았고, 그 프로포즈에 승낙을 해버렸습니다. 결혼 상대를 5년 뒤에나 찾아볼 것이라고 엄마한테 말했던 저의 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때로부터 고작 1년이 지났을 때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으니, 사람 앞날은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4살이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궁합도 안 보는 완벽한 4살 차이라면서 즐겁게 떠들어대곤 했습니다. 연애할 때야 저희끼리만 알콩달콩 잘 지내면 그만이었지만, 결혼이란 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예비 시댁이 진짜 엄청나게 신경 쓰이더군요. 왜냐하면 남편은 여동생만 2명 있는 집안의 장남이었거든요. 차라리 남편에게 누나가 있는 것보다야 여동생이 있는 편이 낫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거나 저에게는 시누이가 2명 생기는 것이었으니 왠지 입맛이 떨떠름하였습니다. 게다가 그 여동생 2명이 아직 다 미혼이었거든요. 시댁에서는 자식을 처음 결혼시키는 게 금쪽 같은 장남이었으니 예비 며느리인 저를 얼마나 눈에 쌍심지켜고 살펴봤겠습니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정말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줄로만 알았어요. 특히 시어머니 되실 분께서 젊으신 편이라서 그런지 패션도 휘황찬란하셨고요. 기도 아주 세 보이셨고 제 눈에는 좀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친척집을 왕래한 적이 거의 없었고, 그래서 여자 어른이라고는 10년 만에 재회해서 지내고 있는 엄마뿐이었기에, 엄마는 무척 수수하고 자유분방한 패션을 추구하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인지 그와 상반되어서 시어머니 되실 분의 인상이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남편을 젊은 나이에 결혼하시자마자 낳으셨던 거라서 연세도 얼마 안 되신 분이셨고요. 저희 엄마 쪽이 훨씬 연상이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대해야 할지 감도 안 잡혀. 그냥 이대로 물어보시는 말씀에만 차분하게 답을 해도 되는 걸까? 나보고 언변이 부족한 애라고 생각하시면 어떡하지? 저는 긴장 속에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 속내를 읽기라도 한 것처럼 그때 남편이 옆에서 제 손을 슬쩍 잡아줬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꽁꽁 얼어붙어 있던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기분이 나아지더군요. 어쨌거나 저와 결혼할 당사자인 남편하고만 괜찮다면야 시어머니께서 대하기 어려우신 분이라는 건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자신감이 붙어서 그때부터는 생글생글 잘도 웃으면서 시부모님과 대화를 해나갔어요. 부모님께서는 이혼하셨고 엄마 쪽만 재혼하셔서 지방의 시골 쪽에 사신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미미하게 저으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시골 이야기 좋아하시더니 먼 훗날 나이가 들면 꼭 귀농해서 사실 거라면서 그런 말씀을 길게 늘어놓으시더라고요. 그러느라 시아버지의 인생 계획 이야기만 진짜 30분 정도는 듣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신이 나셨는지 살짝 격양이 되신 채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먼저 꺼내놓으신 게 저로서는 별로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살짝 감사한 마음이었죠. 시아버지께서 하도 말씀을 길게 하신 탓에 시어머니께서는 도중에 끼어들지도 못하시고 입술만 옴짝달싹 하시다가 자리가 끝나버렸습니다. 상견례는 그냥 약소하게 밥 한 끼 같이 먹는 정도로만 하였어요. 자리에는 엄마와 아저씨가 나와주셨습니다. 시부모님께 잘 둘러대었으나 실상은 제가 아버지나 오빠에게 제 상견례 이야기를 일절 전하지 않았습니다.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컸었나 봐요. 결혼이란 큰 행사를 앞두고도 그 2사람을 부를 생각도 안 들더군요. 이런 저를 엄마는 이해해 주셨고, 아저씨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저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라며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남편이 자취하던 전셋집이 1년 이상 남아있었기 때문에 신혼살림은 그곳에다가 먼저 차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결혼하면서 드릴 돈이 크게 없었고 조율할 거리도 많지 않았습니다. 결혼식도 약소하고 아담하게 진행했었고요. 이런 부분에서 전부 시댁 측하고 의견이 잘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좋았어요. 하지만 미묘하게 삐딱선을 그리게 되는 건 그 후로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자취방, 이제는 저희 부부의 신혼집이 된 곳에 시누이 2명이 놀러 왔을 때였어요. 참고로 이때 큰 시누이는 직장인, 작은 시누이는 아직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뜸 저한테 신혼집 근처에 있는 유명 카페에서 케이크를 사달라고 하더군요. 케이크를 사와서 같이 커피랑 마시면 좋겠다면서 이야기를 하길래 저도 처음에는 좋은 의견 같아서 반색하였죠. 남편이 토요일에 중요한 약속이 갑자기 잡혀서 저 혼자 집에 있을 거라고 하니까 시누이 2명이 난데없이 온다 그래서 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집에는 손님 맞이를 할 만한 구색이 부족하였고 시누이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낸 것 같아서 저도 동의했습니다. 여자들끼리 케이크 먹으면서 커피 한 잔씩 하면서 친목을 다지면 예쁜 그림일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작은 시누이가 저한테 던진 말. 그럼 언니 빨리 출발하세요. 네? 저요? 무슨 출발이요? 아, 그 카페 말이죠? 그럼 어디겠어요? 좀 있으면 사람 몰릴 시간대니까 지금 빨리 가서 진열되어 있는 케이크들 좀 싹 다 사와주세요. 오시면서 카페라떼랑 카페 모카 같은 것들 좀 알아서 맛있는 걸로 음료도 사와주시고요. 아, 네, 그럴게요. 그런데 저 혼자 가요? 왜요? 여기서 거기가 별로 멀지도 않은 한 동네인데 설마 그 나이 먹고 길 잃으실까 봐 그러신 거예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네, 그럼 저는 그 카페에 가서 케이크랑 이것저것 좀 사올게요. 잠깐 쉬고들 있어요. 저는 얘가 왜 나한테 이렇게 빈정거리지? 하는 의문을 가진 채로 카페를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사실 머릿속으로는 이게 설마 가짜는 신우이 행세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가 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가정을 해내고 있었지만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애써 부정하고 있었죠. 충실한 심부름꾼처럼 케이크랑 커피랑 이것저것 사서 돌아왔더니 시누이 2명은 거실 소파에 축 늘어앉은 모양새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능 프로를 시끄럽게 틀어놨더라고요. 뭘 그렇게들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사람 오는 줄도 모르고. 아, 언니 갔다 오셨어요? 그럼 이제 다과상 차리세요. 네? 아니, 사온 것들 그냥 늘어놓고 바로 먹으면 되는데요? 둘 다 부엌 식탁으로 와요. 내가 금방 접시랑 포크만 꺼낼게요. 언니, 왜 이렇게 센스가 없어요? 지금 우리 TV 보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알아서 작은 상 꺼내다가 거기에 차려서 이쪽으로 내와야죠. 이건 언니보다도 나이 적고 사회 경험 적은 저도 알거든요? 작은 시누이가 저한테 말을 쏴붙이는데 저도 모르게 얼굴에 열이 확 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얼굴이 막 뜨끈뜨끈해지더라고요. 집에서 아버지랑 오빠한테 식모 취급당하면서 살아왔던 그 시절도 떠오르면서 제가 영문 모를 상황에 서러움을 느낄 때였습니다. 작은 시누이 옆에 앉아서 피식피식 웃고 있던 큰 시누이가 귓속말을 하는 척하면서 저한테 다 들리도록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이혼 가정에 대한 배려도 없냐? 이혼 가정이라 아빠, 오빠하고만 살았다잖아. 그런데 결혼식에는 엄마랑 재혼한 아저씨가 왔고 이게 뭘 뜻하겠어? 집안이 콩가루라는 거지. 그런데 무슨 센스 같은 걸 배웠겠냐고. 얼핏 말투만 보면 자기 동생을 나무라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 내용은 완전히 저를 욕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아, 진짜 결혼 생활 초장부터 이런 난관을 겪을 줄은 상상도 못했었기 때문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상대들이 너무 유치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도리 없이 분노를 느끼고 말았죠. 제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나요? 저는 잘못은커녕 무슨 짓도 딱히 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지금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 왜 이렇게 정색을 하고 그러세요? 저희가 없는 말을 지어낸 것도 아니고 지적 못할 부분을 지적한 것도 아닌데요? 지금 이러시는 이유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라는 것 정도는 저도 눈치챌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디 한번 말들을 해보세요. 괜한 트집으로 빙빙 돌리지 마시고 똑바로 하고 싶은 말들을 해보시라고요.
제가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화를 참으면서 겉으로는 싸늘하게 말을 했더니 시누이 둘이서 자기들끼리 시선을 교환하더군요. 이윽고 큰 시누이가 저한테 눈을 부라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오빠한테 기생해서 결혼했으면 이 정도는 별것 아닌 해프닝으로 받아주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기생? 기생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하는 것 없이 돈을 내는 것 없이 이 결혼을 했다는 건가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저희 부부의 일이지 두 분이 참견할 영역이 아니에요. 저희가 두 분한테 돈을 뜯어서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요. 와, 논리 한번 재밌으시네. 저희는 오빠의 동생들이니까 그렇죠. 여기 오빠 집 저희 부모님이 전세 얻어주신 거거든요. 여기에 들어와 있는 가구, 가전들 거의 다 원래 있던 거잖아요. 그거 전부 다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거예요. 언니는 결혼해서 달랑 몸만 들어와 살고 계신 주제에 보니까 이번에 차를 뽑으신다고 했다더라고요. 그리고 명품백, 신상 명품백은 왜 두 개나 가지고 계세요? 왜 분수에 안 맞게 설치시냐고요? 저희 오빠 등골 빼먹고 저희 집안에 기생하려는 꼼수 아닌가요? 이러니까 저희로서는 솔직히 좋게 안 보여요. 큰 시누이의 말에 저는 되려 놨었던 화가 좀 수그러들었고 그러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난 세월 차별과 냉대와 방치를 당하며 겪었던 저의 경험치가 이럴 때 빛을 발하더라고요. 겨우 이 정도로는 제가 전혀 상처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막 실실 웃고 있으니까 시누이들이 화가 나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저에게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날아든 건 바로 그때였어요. 우리 이제 앞에 도착했다. 엄마가 보내신 거였는데 그걸 보고 나서 깜짝 놀랐죠. 주말에 한번 방문하신다고 했던 걸 제가 그만 깜빡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차라리 잘 되었다 싶더군요. 그래서 엄마한테 바로 올라오시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고선 시누이들을 상대해 주었죠. 두 분이서 저를 안 좋게 보시면 뭐 어떡할 건데요? 제가 기생을 하든 희생을 하든 그게 두 분하고 뭔 상관이죠? 이 집 전세금에 들어간 돈들 중에 두 분의 돈이 단 1원이라도 들어갔으면 제가 당장 사과드릴게요. 제 말에 시누이들의 입이 꽉 다물렸습니다. 표정이 분하다는 얼굴들이더라고요. 잠시 후에 저희 집으로 온 손님이 있었으니 바로 엄마와 아저씨이셨습니다. 과일이랑 직접 하신 반찬들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엄마와 아저씨는 집에 제 시누이들이 와 있으니까 깜짝 놀라신 눈치였어요.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엄마가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저에게 눈짓을 하는 것에 저는 한숨을 쉬며 이실직고 해드렸어요. 내가 쥐뿔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차 뽑는다 하니까 아가씨들은 그게 좋지 않게 보이셨나 봐. 그리고 결혼하면서 딱히 들고 온 것도 없는 주제에 값비싼 명품백은 들고 다니니까 어이도 없으셨을 테고. 저의 말을 듣자마자 엄마와 아저씨의 눈길이 시누이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시누이들이 당황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자 엄마가 조용히 말씀해 주셨죠. 명품백? 그건 내가 사준 건데? 까짓 거 1,000만 원씩밖에 안 하는데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지적질들을 했어요. 시누이들이 깜짝 놀라서 엄마를 바라보았을 때 그 옆에서 아저씨께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어요. 차는 내가 뽑으라고 한 거예요. 풀옵션 넣어도 1억밖에 안 하는 건데 너무 그렇게 나무라지들 말아요. 그러자 이제는 완전히 눈알이 튀어나올 듯 커진 시누이들이 아저씨를 봤다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이쯤이면 됐다 싶어서 시누이들을 잡아 끌었습니다. 어차피 곧 시누이들이 집에 갈 참이었다고 둘러대면서 배웅을 나가는 척하였죠. 건물 밖으로 나가자마자 시누이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묻더군요. 언니, 혹시 집이 부자였어요? 네, 제가 번 건 아니지만 저희 엄마랑 아저씨가 워낙 부유해서요. 건물이고 땅이고 다 있어요. 제가 무덤덤하게 대답을 하자 시누이들은 개미만한 목소리로 각자 죄송하다는 인사를 저에게 해왔습니다. 그 후로 죄송하다는 메시지도 저한테 거듭 보내오더군요. 저는 어쨌든 일단락되었구나 싶어서 엄마랑 아저씨랑 제가 사온 케이크를 나눠 먹으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남편이랑 같이 넷이서 외식을 하면서 잘 보냈고요. 이튿날 두 분께서는 내려가신다며 길을 떠나셨고 저랑 남편은 시댁에서 점심 먹으러 오라고 하길래 그쪽으로 가봤습니다. 설마 여기서 일이 생길 줄은 몰랐었네요.
도착해서 늦은 점심을 먹고 있는데 엄마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올라오셨던 김에 서울 사는 옛 친구분을 만나신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분께 직접 담근 김치를 얻어먹었는데 맛이 기가 막히다면서 저한테 꼭 주고 내려가실 거란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 생각 없이 지금 시댁에 와 있어서 집에 아무도 없다고 답장을 드린 거였고요. 그런데 설마 그걸 보시곤 엄마가 시댁으로 방향을 트실 줄은 상상도 못하였습니다. 식후 디저트 먹는데 시댁으로 시누이들이 왔고 저희는 어색한 눈빛을 교환하였어요. 별다른 말은 안 하고 그냥 과일 깎아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던 중에 제가 뒤늦게 엄마가 보내셨던 메시지를 본 거예요. 시댁으로 오겠다는 내용을 말이죠. 사돈댁에 맛있는 김치를 주시고 싶은 딸 위하는 엄마의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서 차마 뒤늦은 만류도 못하였네요. 시간상 거의 다 도착하실 때였습니다. 저기 어머님, 저희 엄마가 맛있는 김치를 꼭 갖다 주고 싶으신가 봐요. 지금 올라와 계시는데 사돈댁에 꼭 김치를 전달하고 나서 내려가고 싶다고 하셔서 너무 갑작스럽죠? 죄송해요. 그래? 그러시라고 해야지. 집에 김치도 많이 없는데 잘 되었네. 시어머니께서 호탕하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쉴 때였습니다. 죄송할 게 뭐 있니? 시골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다 촌스러운 거야. 격이 없고 매너도 없고 다들 그렇지 뭐. 시어머니의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시아버지랑 남편은 마침 지하주차장에 차 고친다고 내려가 있었는데 딱 그 찰나에 엄마가 시댁에 오셨습니다. 아저씨는 차에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였어요. 엄마는 정말로 김치만 딱 가져다 주시고 갈 요량이었던 거예요. 아유, 사부인,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왔죠? 이것만 얼른 드리고 가려고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직접 부엌으로 김치통을 들고 가셨어요. 전날에 엄마를 뵌 적이 있었던 시누이들은 표정 관리를 하면서 괜히 딴 곳들만 쳐다보더군요. 그런데 그때 엄마에게 부엌의 방향을 안내하면서 뒤따르시던 시어머니께서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유, 그런데 이건 무슨, 혹시 소똥 냄새인가? 어디서 이렇게 시골 냄새가 나는 것 같으지? 갑자기 손으로 코를 틀어막으시면서 과장된 목소리를 내시는 겁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혀버렸고 부엌에 식탁 위에 김치통을 내려놓으신 엄마도 어리둥절해서는 시어머니 쪽을 쳐다봤어요. 일부러 엄마를 시골 사람이라고 낮잡아보며 망신을 주는 발언을 하셨던 시어머니. 그 생각이 짧은 행동이 이어지는 것을 막은 것은 바로 시누이들이었습니다. 엄마, 저분은 우리가 건들 수 있는 그런 레벨이 아니야. 큰 시누이가 시어머니께 빠르게 속삭이는 것을 귀 밝은 제가 간신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시누이가 시어머니의 귀에 대고 무슨 말을 하더군요. 도대체 뭘 들으신 건지 그 다음 순간 시어머니께서 저희 엄마 쪽을 봤다가 슬그머니 눈을 아래로 내리까셨습니다. 아이고, 아까 양념 버무리고서는 그 손을 이 옷에다가 문질렀더니 무슨 냄새가 난다고 제가 그런 착각을 했나 보네요. 그렇게 변명하시는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눈을 내리깔고 김치통만 바라보고 계셨는데 억지로 미소 짓는 인매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네, 사부인. 그럼 저는 김치 드렸으니까 이만 바로 가볼까 해요. 너무 바로 가시는 건 아닐지. 뭐 커피나 한 잔 드시고 가도 되는데요. 아니에요. 내려갈 길이 멀어서 바빠요. 정 그렇게 커피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저희 딸이랑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좋은 시간 함께 보내주세요. 저희 딸이 커피를 참 좋아하거든요. 엄마는 마치 부하 직원을 격려하는 상사처럼 시어머니의 곁으로 다가가 그 어깨를 손으로 두드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정신없이 고개만 끄덕여 대셨고요. 엄마가 시댁을 떠나신 후 안방에 들어간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셋이서 뭔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좀 있다가 안방에서 나오신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곤 놀라서 외치셨죠. 김치 정리를 왜 네가 하니? 무겁고 손에 양념 묻고 그러는데 너는 가서 TV나 봐라. 아니 커피 한 잔 마실래? 아까 과일 먹으면서 커피는 아직 안 마셨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최고급 콜롬비아 무슨 커피를 사뒀었는데.
사람 태도가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바뀌어도 되는 건가요? 저는 당황스러워서 시누이들 쪽을 쳐다봤는데 둘 다 저를 향해 온순한 미소들을 지어주더군요. 그날 시댁을 나서면서도 시어머니의 극진한 배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황송한 대접은 처음이었네요. 그 이전까지는 저를 잘만 부려먹으셨으면서 말이죠. 제가 집에 가면서 남편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다 했더니 남편이 웃겨 죽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랑 대화가 잘 통하고 이 사람의 착한 성품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했던 것인데 역시 제가 느꼈던 대로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고 함부로 말을 옮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시댁 식구들한테도 저희 엄마한테 돈이 많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어쨌거나 배우자는 잘 골랐다는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시댁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는 며느리가 되었어요. 돈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역전되다니 기쁘면서도 왠지 씁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재혼으로 완전히 부유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와 오빠가 드디어 알아차렸습니다. 아버지는 왠지 열받아 하신 것 같았고 오빠는 자기도 엄마한테서 지원을 받고 싶다며 욕심을 냈어요. 하지만 엄마는 아버지를 무시하였으며 오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마음고생 심하게 하면서 살아온 딸 하나 챙기기도 바쁘다는 이유를 들어서 오빠를 물리쳤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제 속이 시원하였네요.